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송 작업을 마치고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후 전력 공급과 연료, 산화제 주입, 기밀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강한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센서를 밝혀냈습니다. 이 단백질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DNA를 인식해 활성화되면 염증 소체를 형성하고 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매년 20명씩 선정하는 리더급 국가과학자 이외에도 유망한 청년 과학자 수백 명을 매년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예우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국가과학자는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의 초기 연구자 가운데 리더급 국가과학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학자를 선정해 국가과학자 지원금 등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이틀 앞두고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과 기립이 마무리됐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도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석화 기자.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누리호 발사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곳 고흥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15m까지 치솟으면서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태라 저도 잠시 우주센터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누리호 발사 준비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대 이송과 기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누리호는 오전 9시 종합조립동을 출발해 1.8km 떨어진 제2발사대로 이동을 시작했는데요. 길이 47m, 무게 200톤이 넘는 대형 발사체이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와 미세한 흔들림까지 철저히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었습니다. 경사 8도의 구간까지 있는 이동로를 무인 특수 이동 차량이 시속 1.5km로 천천히 이동했고 오전 10시 42분 누리호는 이상 없이 발사대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누워있던 누리호를 세우는 기립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기립 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발사 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되는 겁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약 3시간 만에 기립과 고정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추진제 공급을 위한 엄빌리칼 케이블 연결 등 세부 점검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전날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또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4차 발사는 누리호 최초의 야간 발사이자 민간주도 전환의 첫 시험 때인 만큼 남은 작업도 기상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합니다. 누리호를 야간에 쏘는 이유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경 1.9m, 높이 1.7m, 무게 516kg의 차세대 중형위성 3호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리는 위성 가운데 막형격으로 주탑재 위성으로도 불립니다. 누리호가 야간에 발사되는 이유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위성은 우주 자기장과 플라즈마 측정, 오로라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로라를 관측하고 우주 플라즈마를 측정하기 위해선 고도 600km의 태양 동기 궤도에 위성을 올려야 합니다. 또 희미한 오로라 빛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적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하는 순간의 시각이 오후 12시 30분부터 50분이 되도록 궤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발사 장소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지구 자전을 고려해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새벽 1시 전으로 발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또 위성 요구 조건은 위성에서 승교점 지방시 LTAN이라고 하는 그 값을 최종적으로는 12시 40분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을 만족할 수 있는
고도 600km 궤도 그리고 태양 동기 궤도에 투입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발사 시간을 결정을 한 것이고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기상 악화 등의 상황으로 이 시간대를 놓치면 24시간이 지나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는 27일 새벽 발사 예정이지만 이날 발사하지 못할 경우 예배 발사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정부가 주도했던 지난 발사와 달리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합동 발사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민관 준비 상황을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절차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누리호 발사를 주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와 이전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올해 7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민간 발사 체계로의 전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30여 명으로 구성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구팀은 발사체 점검과 이송, 안전관리 등의 발사 절차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단독 운용 경험이 없는 만큼 정부기관이 전 과정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제작과 조립을 감독하며 순조로운 기술 이전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또 우주항공청도 안전통제협의회를 운영해 발사를 관리 감독하며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4차 발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5차와 6차 발사에서는 민간 기업의 발사 운용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공 발사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있고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4번의 반복 발사를 수행을 해서 발사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발사가 성공한다면 제작부터 발사까지 민간 주도의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민간 우주 산업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그럼 현지 기상과 발사 준비 상황은 어떤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늘솔 기자. 네, 저는 지금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진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팀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누리호 이송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누리호 이송이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연기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됐을까요? 네, 오늘 오전 이곳 나로우주센터에 바람이 심상치 않아서 원래 예정된 7시보다 2시간 정도 지연된 9시에 누리호 이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현재 누리호가 이제 이송이 됐고 기립도 마쳤는데 이 기립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요, 먼저 기체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 후 문제가 없으면 이 이렉터라고 하는 특수 장비에 실려서 그 기립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현재 이 전남 고흥에는 이송이 밀릴 정도로 많은 바람이 불었잖아요. 이외에도 좀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누리호가 위치한 발사대가 해안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바람이 더 강하게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리호와 같이 고도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곳에서는 이 작업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행인 것 같고요. 이제 누리호가 발사대에 나타났고 또 기립까지 조금 전에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앞으로의 남은 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누리호는 기립 후에 발사대에 고정하는 고정 작업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후에는 이 엄빌리카를 연결해서 전기나 전원, 통신에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추진제, 이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연결 준비 작업까지 진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누리호의 발사대 설치 작업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이 끝이 났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아직 누리호가 우주로 가기 위한 준비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발사 직전까지 각 시간 상황별로 점검을 위한 여러 테이블들이 있는데요. 그 점검 테이블에 맞춰서 누리호가 비행에 적합한 준비 상태가 되었는지 점검과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준비 작업도 중요할 테고 또 이 발사 당일 기상 상황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발사 당일 날씨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또 이 발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신가요? 네, 현재까지는 강한 바람이나 낙뢰 가능성은 낮아서 발사 당일 27일 새벽 1시 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날씨라고 하는 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발사 직전까지 이 기상 정보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종 발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1, 2, 3차 때와는 다르게 첫 야간 발사로 진행이 되잖아요. 날씨 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날씨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외에 발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지난 1차 시험 발사 때는 발사대 지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바가 있고 2차, 3차 발사는 이 발사체의 그런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발사가 지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뿐만 아니라 비행에 필요한 많은 요인들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번 발사에서는 주탑재 위성의 태양 동기궤도 진입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이번 임무가 어떤 의의가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이 주탑재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그 임무의 특성상 이 태양빛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새벽 1시 전후로 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호는요, 이 임무가 요구한 그런 사항에 맞춰서 특정 시각에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발사, 첫 야간 발사잖아요. 우리가 야간 발사의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를 쌓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 운용 능력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이 발사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은 언제이고 그 순간에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을까요? 이 사실 발사라고 하는 건요, 시작부터 마지막 위성 분리까지 모든 절차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 한순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발사 임무에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지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엔진의 점화나 종료, 단분리, 페어링 분리, 그리고 마지막 위성 분리 절차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모든 절차가요, 완벽하게 수행되어야지만 누리호에 실린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올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기상 상황이나 어떤 결함이 생겨서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발사 연기를 하게 될까요? 먼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 기술 검토 회의를 열어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사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발사대에 대기한 상태에서 조치사항을 진행하게 되고, 대기가 길어진다거나 탑재된 위성이나 누리호 기체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요, 그 즉시 조립동으로 이동해서 다음 발사 시각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리호 4차 발사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발사라서 조금 힘들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해 응원해 주신다면 이번 발사도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도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김진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팀 선임연구원과 함께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국내 연구진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강한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센서를 밝혀냈습니다. 유니스트 이상준 교수 공동연구팀은 원숭이 두창 감염 과정에서 AIM2라는 단백질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AIM2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DNA를 인식해 활성화되면 염증 소체를 형성하고
세포를 파괴하면 염증 신호물질이 한꺼번에 분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M2는 바이러스에 직접 감염된 세포뿐 아니라 감염되지 않은 주변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조직에 염증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중증 염증성 병리 반응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매년 20명씩 선정하는 리더급 국가과학자 이외에도 유망한 청년 과학자 수백 명을 매년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예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리더급 국가과학자에게는 1년에 1억 원 수준의 국가과학자 지원금이 주어지고 국가 R&D 계획 설계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젊은 국가과학자는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에 초기 연구자 가운데 리더급 국가과학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학자를 선정해 대통령 펠로우십과 국가과학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특히 이 가운데 70%는 해외에 있는 한인 과학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내건 정부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10가지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보이스피싱을 알아서 감지해 차단하는 등 공공 플랫폼을 개발해 내후년부터 서비스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의 사활을 건 정부가 17년 만에 부총리급으로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 과학기술, 산업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논의하는 자리. 1호 안건은 국민의 실생활에 맞닿은 AI 기반 공공서비스 10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AI가 의사도 못 찾은 그 미세 출혈을 찾아서 심장마비 15분 전에 6세 아이를 구했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에 이제 깊숙이 들어왔다. 폭염, 집중호우 때마다 출렁이는 농산물 가격을 AI로 비교해 지도로 보여주고 대체 식재료까지 추천해주는 플랫폼. 소상공인에게 교통, 인구, 매출 등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장 운영 방법을 추천하고 정부 지원 정책을 알려주는 AI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세금 낼 때가 되면 전화가 폭주해 통화 성공률이 26%에 불과한 국세청 전화 상담에도 AI가 투입되고 구청 여러 과에 흩어져 복잡한 부동산 인허가 절차를 AI로 단순화해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무사히 보실 수 있어요. 현재 통신사별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앱도 경찰청, 금감원과의 데이터 공유로 더 고도화하고 성착취 같은 디지털 범죄 모니터링에도 AI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2년 동안 580억 원을 지원해 내년 말까지 모델 개발을 마치고 내후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판교역 광장과 서현역 광장, 야탑동 상이공원, 율동공원 등 4곳에 AI 순찰 로봇 유비를 투입해 시범 운영합니다. 이 로봇은 순찰 중 사고나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안내 음성을 송출하거나 관제센터에 실시간 영상을 전송해 조치하게 됩니다. 특히 해당 로봇은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해 스스로 속도와 경로를 조정하는 자동 회피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시민의 보행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변을 이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라인 사기를 통한 인신매매 급증에 대해 UN 회원국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과 피살 사태를 겪은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인 온라인 사기 범죄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 또는 감금되거나 실종됐다고 의심되는 신고 건수는 160여 건. 이뿐 아니라 적어도 한국인 1,000명 이상이 여전히 현지에서 범죄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나서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UN 44개 회원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온라인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Traffickers exploit conflict, economic hardship, and digital platforms to expand their networks, while victims suffer forced labor,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forms of abuse. 회원국들은 국제범죄 조직의 인신매매에 맞서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강화부터 피해자를 찾아내고 강력히 법을 집행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 보호까지 전면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은 차지훈 주 UN 대사가 대표 낭독했습니다. 주 UN 대표부는 회견과 선언문 작성을 한국 정부가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유럽뿐 아니라 캄보디아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피싱 범죄 피의자들이 대거 송환된 이후 피싱 신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 경찰은 피싱 연루 전화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 범죄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혐의로 검거된 64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지짐으로 고문당한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들이 단체 송환된 이후로 피싱 범죄가 감소세로 전환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피싱 관련 신고는 2만 6천여 건으로 지난 9월 4만 3천여 건보다 38% 감소했고 같은 기간 피해가 발생한 범죄 건수도 4,449건에서 3,333건으로 25% 줄었습니다. 다만 박 본부장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에 피싱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흐름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피싱 범죄 연루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즉각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이거는 피싱으로 강하게 의심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통신사에 그 긴급 차단을 요청하고 통신사에서는 10분 내에 이렇게 신속하게 차단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는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낸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된 중국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우리 경찰의 조사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최고경영자 서밋이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번 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852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급 인사 12명, 기업 713곳, 연사 67명이 참여해 행사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개막식 특별 연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막 연설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무대에 올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APEC 행사 뒤 한 달 동안 경주 방문객 수는 589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은 20만 6천여 명으로 36%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